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의 사업 진행은 비대위나 시공사를 통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수익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으로 속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최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은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과정은 건축 설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영향평가 및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 늦어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수입과 지출을 계산기만 때리면 되는 관리처분 인가는 왜 늘어지는 걸까요? 사업 시행 인가 후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시행 인가 후에는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토지, 건물, 무허가 건축물, 영업비까지 모두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평가를 받아본 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양 신청을 할 것인지 청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고, 분양 신청을 할 때는 경합을 예상해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통지된 감정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에 따른 분담금도 알게 됩니다. 물론 조합원 분양가 및 비례율은 추정가라서 사업 진행 과정 중에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면 정비사업에 관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분양 신청한 종전자산 감정 평가액을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례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수입은 분양 신청을 기초로 조합원 분양세대와 일반 분양세대, 임대분양세대, 상가분양세대별 각각의 분양가를 최종 산정하여 수입을 추정하게 되고, 지출은 시공자 선정 시 결정된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시공사와 공사비를 협의해 결정하고, 여기에 각종 용역비와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최종 지출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비사업 수익구조를 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에 신청해 받게 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해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비례율은 올라가고 조합원에게는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고, 예상보다 공사비와 이자 비용이 증가해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비례율은 내려가고 조합원에게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주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중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한 정비구역은 28개 정비구역이고, 사업 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평균 일정은 1년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가장 빨리 진행한 구역은 5개월 만에 통과된 구역으로 화정주공 재건축, 쌍천주공 재건축, 그리고 염주주공 재건축입니다. 반면 가장 늦게 진행된 구역은 송정주공 재건축으로 8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 만에 통과된 3개의 정비구역 중에서 화정주공 재건축의 경우에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것이 결정되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기억되고요. 쌍천주공 재건축과 염주주공 재건축은 허시절 분양 시기를 맞춰보려고 최대한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늦어진 정비구역 조합은 이유가 뭘까요? 가장 늦게 통과된 구역은 송정주공 재건축으로 무려 8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여긴 당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송정주공 재건축의 사업시행 인가는 2007년도에 통과되었고, 당시엔 수안지구 분양이 한창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수안지구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았을 터라서 입지가 애매한 송정주공 재건축 입장에서는 수입 구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터라서 차일피일 미뤄졌을 겁니다. 다행히 2019년 수영선수권 대회 시 선수촌 사용이 결정되면서 멈췄던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늦게 통과된 구역은 양동 3구역 재개발입니다. 이곳은 강성 비대위로 인해서 2년 이상 조합 임원이 공백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올스톱되다 보니 4년 8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4년 3월부터 이주가 진행되고 있죠. 세 번째로 늦게 통과된 구역은 계림 4구역 재개발입니다. 이곳은 잦은 시공사 교체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고 3년 3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3년 5월 착공되어 한참 건축 중이며 26년 5월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정주공 재건축과 양동 3구역 재개발, 계림 4구역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남짓한 시점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성공적으로 분량을 마쳐서 현재는 거주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의 사업 진행은 비대위나 시공사를 통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수익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으로 속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서 비례율 100%에도 못 맞출 상황이라면 당연히 총회 통과가 어려울 거니 호시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주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조합에서 지출될 액수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주가 시작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이자가 하루하루 나가게 되니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설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아파트 분양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 상승이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승, 세 번째는 금리 상승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광주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는 정비조합도 비슷한 문제로 사업 추진이 원만하지 않은 걸까요? 사업시행 인가를 통과한 정비구역은 총 3곳으로 2022년 7월에 통과한 계림 1구역 재개발과 2022년 11월에 통과한 3.1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2023년 11월에 통과한 지산 1구역 재개발까지 총 3곳입니다. 계림 1구역 재개발의 경우엔 정비구역 내에 요양병원의 영업비 보상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돼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니 요양병원을 제척해서 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시도 중이라 당장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산 1구역 재개발의 경우엔 얼마 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친 상황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2025년쯤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3.1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22년 11월 14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었고, 23년 3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친 터라서 지금쯤 관리처분 인가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여기서 3.1아파트 재건축의 사업 개요를 가볍게 살펴보면, 위치는 광주 남구 박림동 436의 1번지 1원에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6층 아파트 7개 동으로 총 549세대로 건축됩니다. 타입은 5구 타입 24평형부터 110 타입 43평형까지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조합원 412명 중 아파트로만 409명 신청하여 보류지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은 135세대에서 140세대 정도 나오겠네요. 시공사는 SK 에코플랜트이고 분양 신청 시 추정 비례율은 100.45%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하철 2호선 212호역과 213호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이고 제2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당연히 봉순 생활권 이용이 가능한 학군의 요충지로 떠오르는 곳이죠. 다시 3.1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의 과정은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과정이라서 계산만 맞다면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계산이 안 맞으면 무한정 늘어지는 게 관리처분 인가 일정이죠. 3.1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강성 비대위나 시공사 교체도 없는 상황인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비례율 100%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3가지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입니다. 2020년 시공사 선정시 공사비는 평당 약 460만원 선으로 평당 500만원이 한참 안 됐지만 4년이 지나 최근 착공한 것의 공사비는 평당 600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3.1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은 단지임을 감안한다면 공사비는 평당 650만원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산출된 사업비 내역에 나온 공사비는 이 정도 금액을 예상했을까요? 총 공사비는 1,700억으로 잡혀있고 총 연면적은 29,980평으로 잡혀있으니 평당 567만원 수준입니다. 시공자 선정 때보다는 높게 잡아놓았지만 현실적인 공사비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만약 평당 650만원 수준으로 공사비가 올라간다면 총 공사비는 약 1950억 수준이 되어 당초 공사비에 비해 247억 5천만원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잡아놓은 예비비는 겨우 30억 정도라서 부족한 247억 5천만원이라는 추가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 대로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책정된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수준이었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1,810만원 수준이라서 추가 공사비 247억 5천만원을 면적과 세대수를 감안해 나눠보면 평당 135만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735만원이 되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1,94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84 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시 분양가 5억 4,100만원에서 약 4,550만원 오른 5억 8,670만원이 나오고 일반 분양가는 당초 6억 1,370만원에서 4,550만원 오른 6억 5,9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분양 금액이 살짝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이것이 일반 분양 세대가 적은 재건축의 한계입니다.
2024년 10월에 입주하게 될 장미아파트 재건축의 평균 일반 분양가는 6억 9,400만원으로 평당 2,080만원이었으니 조금 더 착한 금액이네요. 두 번째는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 분양가로 인한 악화된 분양성입니다. 2019년 최고점을 찍었던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은 2020년 하반기 분양권 전매 제한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실수요만 청약하게 되니 청약자도 대폭 줄어서 미분양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2022년 하반기 조정 대상 지역도 풀리고 2023년 상반기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렸지만 분위기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인데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은 역대급이죠. 2023년 신축 아파트 공급은 18개 단지 12,650세대였지만 고작 5개 단지만 100% 완판되었고 2024년 신축 아파트 공급은 11개 단지 11,889세대였지만 아직까지 단 하나도 100% 완판된 단지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싸게 분양할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 신축 아파트 분양은 무리수가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높은 금리로 인해 사업 추진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결국 공사비 상승과 분양성 악화라는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 사업을 진행시켰다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찍으면서 분양 시기를 늦추기에는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고 일반 분양을 성공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 가격을 낮추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늘어나게 되니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총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자만 찍고 있는 학동 4구역 재개발과 신가동 재개발의 상황을 거울 삼아 본다면 규모가 훨씬 적은 3일 아파트 재건축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조합은 공사비 협의가 늦어져서 관리처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지를 전달하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합원에게 알려줄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사비를 떨어뜨려 비례율을 맞추려 한다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겨우 549세대뿐인 단지의 만족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도 장담하기 힘들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